자, 오늘은 우리가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배울 건데요. 고등학교 3년을 보내면서 구운몽을 한 번도 배운 적 없다. 말이 안 되는 작품이죠. 그만큼 이제 유명한 소설 작품이고요. 고전 소설로서 친구들이 꼭 한 번은 배우게 되는 작품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이제 부모님들께서 야, 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책을 좀 읽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사주시는 책 중에 하나가 또 구운몽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 저 책장에 구운몽이 있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구운몽이라는 작품이 엄청 유명하고 되게 친구들이 많이 배우는 작품인데 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많이 안 나오던데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엔 약간 휴직이다라고 느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구운몽은 너무 유명해서 이미 이전에 한 차례 막 휩쓸고 아주 오랫동안 스테디로 많이 출제됐던 그런 작품이고 이제 뭐 내신에서는 여러 교과서에서 배울 거예요. 그쵸? 꼭 이게 뭐 금성 교과서뿐만 아니라 뭐 지학사 교과서에도 있고 그래서 많이 배우는 작품이니까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구운몽의 제목부터 볼 건데요. 구는요 아홉 구자예요. 이 우는 구름 운자고요. 이 몽은 꿈몽자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한자 한자 다 의미가 있어요. 일단 아홉이라는 숫자는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제 그 꿈속에서는 양소유고요. 현실에서는 성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현실에서는 스님의 수련생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 스님에서 스까지 된, 그쵸? 님을 못 붙인 스님 수령생이고요. 수련생. 승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심부름 갔다 오는 길에 선녀 8명을 만나서 둘이 막 말장난을 해요. 다리에서. 근데 그거를 스승님한테 걸린 거예요, 여러분. 스님이 된다는 건 출가하는 거잖아. 세상의 모든 고리를 끊고 들어가는 건데, 여자들 만나서 히히덕거리고 도술 부리다 온 거를 스승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애가 꿈에서 이제 그걸 반성할 수 있도록 스승님이 꿈을 펼쳐준 거죠. 그래서 이 꿈 속에서는 양소유라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남자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근데 거기서 8명의 아내, 그러니까 2명은 정실 부인이고요. 뭐 6명은 첩이에요. 근데 8명의 아내가 나와요. 그래서 이 9라는 숫자는 아, 등장인물과 연관이 있구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를 조금만 옮겨볼게요. 자, 두 번째, 이 구름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구름은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다, 떠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구름은 떠다니다가 사라지는 어떤 덧없음을 상징하는 걸로 고전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마찬가지예요. 덧없다는 거야. 뭐가 덧이 없냐면요. 어떤 현실에 부귀영화. 즉, 부유하고 공을 많이 쌓고 이러는 게 참 부질없는 일이더라. 이런 거를 주인공이 깨닫게 돼요. 그런 걸 드러내는 거고, 자, 세 번째, 꿈은요, 이 글의 전개 방식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작품은요, 액자식 구성이에요. 액자식 구성. 자, 여러분, 액자식 구성이 뭔지 알아요? 액자식 구성 잘 안 나오는 거 알죠? 근데 나왔다면 좀 강력하게 나와요. 자, 이렇게 액자가 프레임 안에 사진이 들어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바깥은 겉에 있는 그림이라고 해서 외화라고 하고요. 안에 있는 그림이라고 해서 내화라고 해요. 근데 이건 이제 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글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작품에서는 이 외부 이야기가 성진으로서 승려 수련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8명의 선녀와 말장난하다 돌아왔더니 스승님이 개빡친 거죠. 이놈 새끼 마음을 못 잡았구나 해서 얘가 막 혼나요. 그래서 그 스승님이 야,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물어보는데 성진이 네? 없는데요? 하고 이제 모르쇠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스승님한테 이제 그렇게 시달리고 방에 와서 누운 거야. 자기 방에 와서 누웠더니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아니 여자랑 말 좀 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해? 라고 하면서 현타가 온 거지. 그래서 그 현타가 와서 이성진이 참, 내 삶이 뭘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입신양명도 해보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쌓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현타를 느끼다가 잠에 들면서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화는요, 꿈 얘기예요, 꿈 얘기. 그래서 이 꿈에서는 누구로 태어난다? 그치. 양소유로 태어나서 현실에 부귀 영화를 다 잃어요. 부귀 영화를 다 잃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잃었구나 하면서 한 60대가 된 어느 날에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8명의 아내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야. 무슨 현타가 왔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잃었는데 어차피 죽으면 그만 아닌가? 이 세상에서 엄청 잘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고 나면 끝이던데, 죽고 나면 끝이던데, 참 부질없다를 느끼는 거야. 그 순간 스님이 나타나서 너 나 몰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 누구세요? 했더니 너 나 몰라? 또다시 물어보는 거야. 저 꿈에서 본 적이 있어 했더니 막 그 스님이 웃어요. 야, 너는 나랑 정말 오랫동안 지냈는데 꿈에서 잠깐 본 것만 기억하는구나 하면서 지팡이를 탁탁탁 두드렸더니 갑자기 꿈에서 깬 거야. 즉, 이 양소유로서 약 60년을 살았는데 그게 성진의 하룻밤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이 지금까지 해준 얘기가 작품 전체 줄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의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지금 우리 교과서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초반부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덜 유명한 부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초반부는 좀 우리가 한번 일단 내용 파악 위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쌤이 다 요약해준 게 바로 이겁니다. 그쵸? 자, 앞부분 줄거리. 중국 당나라 때 육관대사가, 그쵸? 이게 여러분, 그 현실에서 성진의 스승님이에요. 육관대사. 남학형산에서 설법을 하였는데, 제자 중 성진이 가장 총명했다. 아이가 그 나름 총명했던 사람이 약간 애제자였던 거죠. 아끼니까 혼내는 거야. 어느 날 성진은 육관대사의 명으로 동정용왕을 만나러 갔다가, 권유에 못 이겨 술을 마시고 여러분 이런 거 잘못된 거 아시죠? 원래 불교에서는 술 마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취향이 올라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를 만나 서로 희롱하였다. 즉 여자들 만나서 희덕거리고 논 거야. 이 일로 성진이 속세로 나가고 싶다는 욕망을 품자. 그쵸 여러분? 스승님한테 혼나고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아니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도 못 이루고 이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잠에 드는 거잖아. 육관대사는 성진이 당나라 양소유로 환생하는 꿈을 꾸게 한다. 그쵸, 여러분? 나왔죠? 쌤이 엄청 강조했던 이 이야기에선 이 꿈이 진짜 중요합니다. 양소연은 장원급제하고 황제의 총응을 받으며 환생한 팔선녀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인연을 맺는다. 8명의 아내가 되어 오랑캐인 토번이 쳐들어오자 전쟁터로 나아간 양소연은 백룡단 호수에 동물을 마신 군사들을 구할 방법을 찾다가 잠이 들어 꿈에서 용녀로 환생한 동정용왕의 딸 백능파와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꿈속의 꿈이야. 그쵸? 지금 양소유의 삶 자체가 꿈이잖아요. 근데 그 꿈 안에서 또 꿈을 꾸는 거야. 백능파는 양소열의 배필이 되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남의 용왕의 태자가 강제로 혼인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백룡담에 피신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백능파의 근심과 한이 호수에 끼쳐 백룡담의 물이 동물로 변한 것이었다. 이에 양소유는 백능파와 연을 맺고 남의 용왕의 태자와 전투를 벌인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어서 읽게 될 장면은요 전투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좀 덜 유명한 장면인 게 맞아요. 밤이 아직 밝지 않았는데 갑자기 급한 천둥 소리가 한번 나더니 수정공전이 마치 키 까부르듯 흔들렸다. 여러분 키 까부르듯 이런 거 지급법이죠. 즉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녀가 급히 아래였다. 여러분, 시녀가 한 말이죠. 큰 화가 났습니다. 남의 태자가 무수한 군병을 이끌고 앞산에 진을 치고서는 양원수와 자웅을 결판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남의 태자가 바로 백능파라는 여자를 탐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양소유와 대립하는 인물이니까 세모로 표시해 볼게요. 그쵸? 이 사람은 지금 양소유와 갈등, 즉 대립하는 인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양원수는 누구겠어? 그치. 여러분 양시성을 가진 원수라는 직분, 즉 양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이름이 아니라요. 대원수, 뭐 부원수 이런 전쟁터에 나갈 때의 직급이에요. 여러분 자웅을 결판내다라는 말도 고전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은 승부를 겨루다라는 뜻이니까 알아놓읍시다. 자, 승부를 겨루고자 합니다. 용녀가 상서를 깨우면서 말했대요. 제가 처음 난군을 만류한 것은 이 일을 걱정해서였습니다. 상서가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미친 아이놈이 어찌 이다지도 무례하단 말이야. 미친 아이놈 누구겠어? 남의 태자겠죠.
소매를 털치고 일어나 말에 올라 물 밖으로 박차고 나가니 남의 군이 이미 백룡담을 에워싸고 있었다. 남의 군은 남의 태자의 군대겠죠? 상서가 삼군을 지휘하여 태자와 대치하였다. 남의 진중에서 북소리가 진동하더니 태자가 말을 박차고 나오며 큰 소리로 책망하여 말했다. 남의 태자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선 누구겠어요? 그치? 양소유를 말하는 거겠죠. 앞에서 양원수, 양소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고전소설이 어려워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상서, 원수 다 양소유입니다. 양소유가 남의 혼사를 깨뜨리고 남의 처를 겁탈했으니 맹세코 너와 하늘 땅 사이에 함께 서지 않겠다라고 지금 남의 태자가 여기가 아니죠? 남의 태자가 지금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즉 본인이 백능파의 딸과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양소유가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쵸? 백능파 딸이 아니라 백능파죠. 백능파. 그쵸? 자, 상서가 또한 말을 달려 큰 소리로 웃으며 말하였다. 동정호 따님 이꼴 백능파입니다. 그쵸? 동정호수의 딸. 나를 따른 것은 처음 날 때 이미 천조에 기록되었던 바이니 나는 다만 하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다. 라고 해서 백능파와 나의 인연은 하늘에서 이미 정해놓은 거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운명론적 가치관이 들어있네요. 그쵸? 이미 정해진 것대로 흘러가는 건데 네가 뭔데 간섭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양소유와 지금 남의 대군이 결판을 내려고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태자가 매우 화가 나서 물의 족속들을 몰아 상서를 잡게 하니 양소유죠. 잉어 제독이며 자라 침군에 뛰어나와 달려왔다. 상서가 한번 배곡 채찍을 드니 대당 진중에서 모든 노활이 일제히 발사되어 깨어진 비늘이며 남겨진 껍데기가 온 땅에 마치 우박처럼 널렸다. 여러분 직유법이죠. 지금 이런 보세요. 지금 이 남해 태자는 남해가 바다잖아요. 그치? 바다. 그래서 이 남해 태자는 바다의 어떤 아들이니까 바다랑 관련된 것들이 도와주는 거 보이죠? 물의 족속들 이런 게 나오는 게 지금 얘가 남해의 태자니까 그런 거잖아. 잉어 제도, 잉어 장군, 그다음 뭐 자라 장군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쵸? 근데 상서가 즉 양소유가 배곡 채찍을 한번 드니까 모든 활이 막 발사돼서 비늘과 껍데기가 떨어졌다는 거지. 그치? 이게 뭐야? 비늘과 껍데기는 바다에 사는 생물들에게 나오는 거잖아. 즉 남의 태자의 병사들이 죽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막 화를 쏘니까 우수수수 죽었다는 거죠. 그쵸? 태자는 몸에 몇 군데나 상처를 입어 변신술을 못하고 마침내 당병에게 사로잡혔다. 양조 이겼어. 상서가 진을 쳐 던투를 그치게 하고 태자를 묶어서 진으로 돌아오자 문 지키는 군졸이 아래였다. 백룡담의 낭자가 몸소 군대 앞에 오셔서 원수께 칭하하고 장수와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 위로한답니다. 상서가 매우 기뻐하며 들어오라 하였다. 용녀는 상서가 전투에 이긴 것을 치하하고 천석의 술과 만마리 소로 삼군의 사조를 배불리 먹이니 과연 사기가 더욱 용수순잡다. 그러면 사기라는 건 무언가 일을 하는 기운을 말하는 거죠. 양원수가 용녀와 함께 남의 태자를 끌어내니 그가 감히 올려다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완전 양소유가 지금 이긴 거죠. 그쵸? 이 남의 태자를 얘는 나쁜 놈이니까 세모로 합시다. 상서가 꾸짖어 말했다. 내 천자의 명을 받들어 사방에 오랑캐를 정벌하니 모든 정령들이 다 명령을 듣지 않음이 없었다. 그런데 미친 어린아이 누구 말하는 거야? 남의 태자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명령을 몰라보고 즉 하늘의 명령은 이꼴 뭐야? 그치. 나랑 백능파가 이미 연이 있다는 거죠. 양소유와 백능파가 하늘이 정해준 짝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늘의 군대에 한거하였으니 이것은 스스로 죽을 대로 나간 것이다. 내 허리 아래의 보검은 예전 위징 승상이 경하에 용을 죽인 물건이다. 마땅히 너의 머리를 베어 삼군을 호령해야 할 것이나 너의 아비가 남해를 진정시킨 큰 공덕이 있는 것을 생각하여 특별히 용서한다. 여러분 지금 용서를 해줬어요. 그쵸? 그래서 이 남의 용왕, 즉 너네 아버지가 잘했던 게 있어서 그 점을 용서해 주는 거니 이거를 네가 잘 살라라고 양소유가 자비롭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용서의 근거는 뭐야? 니네 아버지가 잘했던 게 용서의 근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부분은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도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고전소설은. 즉, 용서해 주는 이유는 아버지의 공 때문이다. 군중에서 금창약을 내어다가 태자의 상처에 발라주고 놓아보냈다. 태자가 머리를 쌓고 마치 쥐가 숨듯 돌아갔다. 여러분, 쥐가 숨듯 비유적 표현이죠.
자, 쥐가 숨는다는 거는 그 쥐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한마디로 태자가 지금 굉장히 짜치게 돌아갔다는 거죠. 노간지, 노간지. 갑자기 보니 동남쪽에 상서로운 기운과 붉은 안개가 자욱에 끼면서 전기와 절월이 공중에서 내려왔다, 여러분. 막 안개가 끼면서 갑자기 뭐가 내려와? 공중에서 막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즉, 이런 걸 우리가 전기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전기적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전기와 정월은 뭐야? 자, 여기 뜻풀이가 되어 있죠. 그치? 응? 네, 여기 있죠. 아우, 그쵸. 자, 군대의 진영에서 방위를 나타내던 5가지의 큰 군기와 관찰사, 뭐 임금의 무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무기가 내려오는 거야. 굉장히 특이한 판타지적 요소죠. 사자가 아래였다. 동정 용왕이 양원수께서 남의 태자를 물리치고 귀주를 구하셨단 말을 듣고 친히 군전에 와서 군리를 축하하나 지키는 땅이 있기에 경계를 넘을 수 없어서 웅벽전에 잔치를 벌여놓고 원수를 청한답니다. 즉 양소유를 파티를 풀어놓고 지금 내가 너를 초대할게 라는 거죠. 잠시 욕대에 임하시고 아울러 귀주를 받들고 궁으로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라고 지금 초대장이 도착했어.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자,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상서가 뭐라고 해요? 지금은 삼군을 이끌고 적국과 대치하고 있고 동정우는 여기에서 만리밖에 떨어져 있어. 비록 가고 싶으나 어찌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거절하는 거죠. 사자가 말하였다. 이미 용 8마리를 맨수리를 준비하였으니 용궁이야 한나절이면 가셨다가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자,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이게 동정우가 만리나 떨어져 있는 곳인데 얘가 수리를 타면 한나절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즉 이런 것도 전기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축지법 같은 것처럼 뭐 한 번을 갔는데 십리를 넘어가고 이런 느낌처럼 지금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생긴 거죠. 자, 중략된 부분 줄거리가 있어요. 양서유가 그래서 동정 용왕의 파티에 가서 환대를 받는 거죠. 술이 9차례가 돈 후에 상서가 왕에게 하직하며, 여러분 하직은 이별 인사입니다. 이별 인사라며 말했대요. 군중에 일이 많아 한가히 머물지 못하겠습니다. 즉 와서 파티를 했지만 이제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거죠. 낭자를 돌아보고 뒷날에 기약을 간절히 부탁하자 용왕이 상서를 궁전 문 밖까지 전송하였다. 상서가 문득 보니 산 하나가 매우 뛰어난데 5봉우리가 구름 속에 숨어 있기에 왕에게 물었대요. 이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선하 천하를 두루 다녔으나 오직 화산과 이 산만 보지 못하였습니다. 용왕이 말하였다. 원수는 이 산을 모를 것입니다. 이 산이 바로 남악 현산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이요. 되게 특이한 부분인데요. 꿈속에서 자기가 수련했던, 현실에서 수련했던 그 산을 보는 거예요. 뭔가 익숙하고 아름다운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꿈속의 양소유는 지금 자기의 이전의 삶을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꿈속의 양소유는 성진으로서의 삶을 기억을 못해요. 그쵸? 성진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상서가 말하였다. 어떻게 하면 남악을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해가 아직 저물지 않았으니 잠시 가서 구경하면 진영에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서가 수레에 오르자 벌써 산 아래에 도착했다. 여러분 이거 뭐다? 전기적 요소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우리가 막 비행기 한 번 탔는데 뭐 미국까지 1분 막 이런 느낌인 거잖아. 상서가 지팡이를 붙잡고 돌길을 더듬어 올라가니 1000가지 바위가 뛰어남을 다투고 만 개의 골짜기가 깊음을 견주는 듯하였지만 모두 살펴보만 할 겨를이 없었다. 상서가 한탄하며 말했다. 어느 날에 공을 이루고 은퇴하여 속세를 떠나 한가롭게 살 수 있을까? 아예 약간 번아웃 왔나 봐. 그쵸? 은퇴하고 싶대요. 문득 바람결에 경새 소리가 내려와 멀지 않은 곳에 절이 있음을 알렸다. 찾아 올라갔더니 절 하나가 있는데 건물이 아주 장려하였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소유로서 거기서 그러니까 승려로서 수도하던 그 공간인 거죠. 그래서 원래 성진이 살고 있던 절이에요. 한 늙은 중이 강당에 앉아 막 설법하는 중이었는데 눈썹이 훌륭하고 눈이 맑으며 모습이 맑고 빼어나니 속세의 사람 같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거 누구야? 육관대사인 거죠. 성진의 원래 스승님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육관대사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죠. 외양을 묘사했는데 이미 비범해. 그쵸? 남들과 달라. 그래서 인물의 어떤 비범함을 드러낸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 중들을 이끌고 강당에서 내려와 상서를 맞이하며 말하였다. 사냐 사람이라 귀와 눈이 없어 대원수께서 오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대요. 즉 여러분 육관대사가 하는 말인 거죠.
멀리 마중을 못했으니 죄를 용서하시길 빕니다. 원수께서 이번은 돌아오실 때가 아니라 이왕 오셨으니 청컨대 전에 올라 부처님께 참배하시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의미심장하죠? 돌아오실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직 네가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어떻게 왔니? 라고 하면서 모른 체 하면서 부처님께 인사하고 가세요라고 하는 거죠. 상서가 향을 사르고 참배한 후 전에서 내려오는데 발을 헛디뎌 굴러 넘어져 깜짝 놀랐겠니 몸은 진영 가운데 있고 의자 기대어 앉았는데 날은 이미 밝아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꿈속에서 만난 거야. 그쵸? 신기하죠? 갑자기 이렇게 딱 깨어났는데, 그쵸? 상서가 장수와 병사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너희들 밤에 무슨 꿈 꾼 것이 있느냐? 여러 사람이 말하였다. 꿈에 원수를 모시고 귀신 병사들과 싸워 그 장수를 산채로 잡았으니 이것은 분명 오랑캐를 멸망시킬 좋은 징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봐봐.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 여기서 친구들이 아마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거 진짜 거의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잘 봐. 얘가 굴러서 떨어졌더니 뭐야? 하고 깼더니 의자에 앉아 있고 날은 밝아 있었대. 즉, 이 부분이 여러분 꿈에서 깬 장면이에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꿈인가 봤더니 백능파와 연을 맺고 남의 태자랑 싸워서 물리친 거, 동정 용왕에게 파티에 초대받은 거, 육관대사를 만난 거, 이 모든 게 다 꿈이에요. 즉, 꿈속의 꿈인 거야.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정리해 줄게요. 우리가 지금 양소유로서의 삶이 이미 꿈이죠. 바깥의 삶은 성진으로서의 삶이고 양소유가 지금 꿈 그 자체잖아. 근데 그 꿈 안에서 또 꿈을 꾼 거야.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또 꿈속에 꿈을 꾼 거예요. 몽중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꿈이 바로 요 내용인 거예요. 요 내용. 잘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꿈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몽중몽 꿈에서 또 꿈을 깼다가 깨어난 장면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 병사들도 같이 꿨다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도 우리가 남의 태자를 물리친 거 보니까 이거 좋은 징조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쵸? 상서가 매우 기뻐하며 꿈 이야기를 해주고 장수와 병수들을 이끌어 백룡담 위에 가서 살펴보니 고깃비늘이 온 들판에 깔려 있고 피가 흘러 내를 이루고 있었다. 여러분 근데 분명 꿈이었는데 꿈의 그런 흔적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현실에서 펼쳐져 있는 거죠. 즉 꿈속에서 남의 태자와 싸운 건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상서가 잔을 가지고 먼저 백룡담에 물을 떠서 마시고 병든 군사들도 마시게 하니 곧바로 병이 나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도 지금 특이한 일이 일어났죠. 뭔가 전기적 요소죠. 물 하나 먹었는데 갑자기 병이 나왔어. 이에 군사들이며 말들을 한번 배불리 먹여주니 즐거워하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 같았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소리가 천둥처럼 우렁찰 수가 있어? 직유법이고 과장법이죠. 너무 즐거워했다. 깔깔깔 웃었다. 이런 말이죠. 적병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 모두 항복할 마음이 들었다. 상서가 전쟁에 나간 후에 승전했다는 보고가 계속되었다. 그러면 꿈이 완전 길몽이었나 봐. 그치? 나 또 중략이 됐어요. 승전해서 돌아간 양소유는 이처, 육첩. 여러분 이게 뭐야? 팔선녀가 같이 꿈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이가 들자 벼슬을 떠나 황제가 하사한 궁궐에서 한가로이 지낸다. 자신의 6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열흘간 이어지는 잔치가 끝난 직후 어느 날 세속의 부귀 공명에 허망함을 느끼게 선생님이 말했죠. 얘가 다 이뤘는데도 뭔가 허무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야. 양소유는 불도에 기이할 뜻을 품고 노승이 홀연 나타나 꿈을 깨운다라고 해서 여러분 생일 파티 하다가 진짜 허망하다 이게 맞나 했더니 그 스승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지팡이를 딱딱딱딱 이렇게 두드리니까 꿈에서 깬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부분은 뭐야? 이제 완전 지금 꿈에서 다 깬 부분 즉 성진의 그런 장면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화로 돌아왔다고 보면 돼요. 외화. 이제 수도하던 성진의 삶으로 돌아온 거야. 구름 기운이 모두 거쳤는데 호승과 두 부인, 육랑자는 모두 종적도 없었다. 매우 놀라고 당황해서 눈동자를 바로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층층 누각이며 겹친 돈대, 틈 성긴 발이며 빽빽한 발들을 도대체 볼 수가 없고 제 몸을 돌아보니 홀로 작은 남자 가운데 부들방석 위에 있는데 향로에는 불도 싣고 해는 서산에 걸려 있었다. 여러분 해가 서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언제야? 그렇지 저녁이죠. 시간적 배경 지금 저녁입니다. 자기 머리를 만져보니 머리칼은 새로 깎아서 남은 뿌리가 삐죽삐죽하고 백팔염주가 이미 목 앞에 늘어져 영락없는 소화상의 모습이요. 다시는 대승상의 위에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여러분, 대승상은 양소유의 삶인 거죠. 즉, 이제 꿈에서 깨니까 성지로 돌아간 거야.
정신이 아득하고 가슴이 뛰었다. 한참 만에 갑자기 깨달았는데 자기는 연화도량의 성진 소화상이었다라고 해서 지금 꿈에서 깬 장면이 나온 거죠. 기억을 더듬으니 처음에 사부의 견책을 입어 역사를 따라 풍도에 갔다가 사람 세상으로 환생해 양씨집 아들이 되어 일찍이 장원하여 한리막사의 관직에 올랐고 나가면 삼군의 장수요 들어오면 백관의 총괄하였다. 상소하여 물러나기를 청하여 만사를 떠나 한가롭게 지내면서 두 부인 육랑자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검은 곳 타는 것을 들으면서 단란하게 술을 즐겼다. 새벽부터 저물 때까지 놀던 것이 모두 한바탕의 꿈속의 일일 뿐이어서 이에 말했다. 여러분 봐봐. 이 부분이 지금 성진이 꿈속에서 느꼈던 양소유의 삶인 거잖아요. 그쵸? 지금 꿈속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꿈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신이 꿈속에서 양소유로 태어나서 한바탕 엄청 잘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였다고? 그냥 꿈이었을 뿐이다. 한바탕 봄 꿈속의 일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일장춘몽이라고 해요. 즉 깨고 나면 없어지는 어떤 덧없음, 허무함, 무상감인 거죠. 그래서 깼더니 뭐야? 이게 다 꿈이었다고? 하고 뭔가 허무함을 느낀 거야. 이것은 자 성진이 말하는 겁니다. 필시 사부께서 한순간에 내 마음이 그릇됨을 아시고 그쵸 여러분 지금 성진이 뭐가 그릇됐어? 그치 여자들하고 희롱하고 그쵸? 팔선녀와 희롱하고 심부름 갔다 오는 길에 술도 마셨죠? 플러스 얘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부귀 영화를 꿈꿨죠. 그런 것들을 잘못했다라고 사부님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인간 세상의 꿈을 빌려 성진에게 부귀와 번화한 일이며 남녀의 정욕이 모두 허망한 것이다. 즉 그런 거 네가 다 하룻밤의 꿈인 건데 왜 그런 걸 탐내냐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쌤이 말했죠. 우리 제목에 있는 이 운이라는 게 구름 문자인데 이게 뭔가 덧없음. 어차피 곧 사라지는 것 이런 걸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알게 하려 하심이었구나. 급히 돌샘으로 가서 얼굴을 깨끗이 씻고 나비를 단정히 입고 방장에 나가니 여러 사리들이 이미 모두 모여 있었다. 대사가 육간대사겠죠? 큰 소리로 물었다. 성진아, 인간 세상의 재미가 과연 어떻더냐라고 꿈속에서 네가 재밌었냐라는 거죠.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깨달음의 눈물인 거죠. 성진은 이미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자가 무례하여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잡았으니 스스로 지은 죄라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응당 흠 많은 세상을 탓하면서 영원히 윤회의 재앙을 받았을 텐데 사부께서 하룻밤의 꿈을 불러일으켜 성진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사부의 큰 은덕은 비록 천만 겁의 시간이 지내더라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즉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갔다면 윤회의 재앙을 받았을 거다라는 거죠. 즉 불교적 세계관이고요. 어떤 인간의 삶 을 뜻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깨닫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걸 꿈꾸게 하지 않았으니 사부님이 정말 저한테 감사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사가 말했다.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닿아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관여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그거를 꿈을 불러일으켰고 네가 스스로 깨달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한 네가 제자가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일을 꿈으로 꾸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네가 꿈과 인간 세상을 나누어서 돌로 보는 것이다. 너의 꿈은 오히려 아직 깨지 않았다. 지 그럼 보세요. 지금 성진은 내가 인간 세상의 삶을 꿈으로 꾸어서 체험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즉, 사부님의 말은 뭐냐면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네가 체험한 인간의 삶 그 자체다라는 거죠. 즉, 꿈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꿈이 너는 꿈에서 대신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꿈으로 대리 체험을 한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삶 자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꿈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네가 꿈이니까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꿈이 곧 현실이다라는 거야. 네가 실제로 살아도 그렇게 느꼈을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의 꿈은 오히려 깨지 않았다는 거는 진정한 깨달음을 못 얻었다라는 말인 거죠.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또 변하여 장주가 되었다고 하니 나비가 꿈의 장주가 된 것인가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끝내 구별할 수 없었다. 누가 어떤 일이 꿈이고 어떤 일이 진짜인 줄 알겠느냐. 지금 네가 성질을 내 몸으로 생각하고 꿈을 네 몸이 꾼 꿈으로 생각하니 너도 또한 몸과 꿈을 하나로 생각지 않는구나. 성진과 소유가 누가 꿈이며 누가 꿈이 아닌가라고 해서 여러분 봐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장주 타령 이 부분은요.
고사예요. 그쵸? 이게 우리가 장주의 호접지몽과 관련된 고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장주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호접지몽 고사를 인용해서 결국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말라."라는 거야. "꿈이자 그게 곧 현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진이 말했다. 제자가 목매하여 꿈의 것이 진짜가 아닌지 진짜인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는 사부께서 설법해 주셔서 제자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대사가 말했다. 내 마땅히 금강경 대법을 설법하여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겠다만 마땅히 새로 오는 제자가 있을 터이니 너는 조금만 기다려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문을 지키는 도인이 들어왔고 했다. 어제 왔던 위부인 아래 선녀 8사람이 또 와서 대사를 뵙기를 청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 선녀 8사람도 불도에 귀의하려고 온 거예요. 즉, 불교의 도리를 닦으려고 온 거죠. 왜냐면 우리가 꿈속에서도 그 아내들이 성진을 따라가려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읽었네요. 그쵸? 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꿈속의 꿈을 통해 성진이 사부님을 만나지만 사실은 그걸 또 구별하지 못하고 얘가 꿈에서 또 뭔가 이런 부귀 영화가 참 부질없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가 소망했던 삶인 거고 뭐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어떤 그런 아쉬움, 어떤 부귀 영망에 대한 것들이 다 부질없다라는 거를 깨닫게 해 주려고 사부님이 꿈을 설정을 한 거고요. 근데 성진이 깨어나서 잘못하는 게 뭐야? 바로 이 부분이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얘는 꿈을 계속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꿈에서 그걸 깨달았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사부님의 말은 그건 꿈이 아니라 곧 현실이다. 구분할 필요가 없고 너는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또 성진이 어느 날 또 수련하다 이런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꿈이고 실제로 나가보면 좋을 수도 있어. 라고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부님이 지금 어떤 가르침을 주는 거죠. 너는 그걸 꿈이라 여기지 마라. 그게 현실이다. 너는 언제 여기를 나가더라도 똑같은 걸 느낄 거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우리 길죠. 기미 깎고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본인이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꼭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해를 못한 부분은 없는지, 놓친 건 없는지 체크해 와서 쌤한테 질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꼭 영상이 끝났다고 덮지 말고 다시 한번 바로 읽어보세요.